저는 오늘 어머니를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제 손으로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퇴근 후 아직 씻지도 못한 채 부엌 불빛 아래 서 있었죠. 서리는 식탁에 앉아 커피잔을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스밸브 안 잠그고 주무신 거 이번이 3번째예요. 그럴 리가 없어. 어머니 꼼꼼하시잖아.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근데 냄비 태운 거 봤어요? 거기까지 가면 위험해요. 서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검게 탄 냄비, 넘친 물국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건. 사진은 너무 정확했고 증거처럼 보였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삼켰습니다. 언제 찍은 거야? 어제 저녁 정민 씨 회식 갔을 때요. 그럼 바로 전화하지 그랬어. 어머니가 싫어하시잖아요. 잔소리 듣는다고. 그녀는 말을 마치며 고개를 숙였고 그 자세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낸 사람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냄비 태운 거 기억나세요? 냄비. 그런 일 없었는데. 서린이 사진 찍었다던데요. 사진. 내가 그딴 짓을 왜 해? 나이 들었다고. 다 미쳤다고 하냐? 어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분명했고 말의 순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서린이 틀렸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죠. 하지만 곧바로 그럴 리가 없다는 이성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서린은 거짓말을 할 여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서린이 제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어제 약국 갔다 왔어요. 어머니 진정제 좀 샀어요. 진정제? 잠을 너무 설치셔서요. 불안해하시고 헛소리도 하세요. 그녀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영수증의 시간을 봤습니다. 9시 47분. 그 시각 어머니는 저와 통화 중이었어요. 불 켜놓고. 요즘 전기세도 비싼데 왜 그리 낭비하냐? 웃으며 잔소리하시던 시간. 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거짓말처럼 그 시간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리가 멍했습니다. 회의 도중에도 보고서를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변했을까? 아니면 내가 속고 있을까? 점심시간 서린이 보낸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정민 씨, 오늘 어머니 병원 데려가요. 그냥 상담만. 그녀는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냥 상담이라는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불길했습니다. 그녀의 그냥에는 언제나 다른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에 가니 어머니는 환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누라. 나 병원 데리고 갔더라. 내가 미친 것 같지? 어머니 그냥 검사라니까요. 요즘 다 하신대요. 다 하긴 뭘 다 해. 마 멀쩡한디.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고 있잖아. 그 말에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리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미소는 서늘했습니다. 정민 씨, 어머니랑 싸우지 말아요. 저도 힘들어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슨 말을 해요? 정민 씨는 늘 어머니 편이잖아요. 그 한마디가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늘 어머니 편이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TV를 봤고 서리는 침대 옆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 그녀는 매일같이 그 수첩에 뭔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몇 시에 일어나셨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기록이 훗날 어머니를 증상 환자로 만드는 서류가 될 줄은요. 새벽 2시쯤 물 마시러 일어났다가 싱크대 아래서 작은 비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포장지였고 수면 보조라는 글자가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그 조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서리는 자는 척하고 있었죠. 저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봤습니다. 저 얼굴 뒤에 무슨 생각이 숨어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의 말투, 표정, 식사량, 심지어 웃는 횟수까지. 그건 제 나름의 방어였죠. 혹시라도 나중에 당신이 몰랐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며칠 뒤 첫 번째 통화가 왔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상담사였습니다. 보호자 윤정민님 되시죠? 윤말숙 어르신 상태에 대해 상의드릴 게 있어서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상태요? 며느리분께서 초기 증상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혹시 최근 이상한 행동은 없으셨나요?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제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부정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거짓이라면 이 모든 건 누가 설계한 것일까? 밤하늘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서린의 낮은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리듬감 있게. 그녀는 부엌에서 뭔가를 다시 끓이고 있었죠. 그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고소하지만 어딘가 알코올처럼 톡 쏘는 냄새.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독은 처음엔 달콤하다는 걸요. 그 다음 날 저는 출근 도장을 찍듯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유난히 길게 느려졌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 한마디를 꺼내는 일이 어째 집 한 채를 옮기는 일보다 더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문이 닫히자 장태수 선생은 제게 차를 권했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기. 그 온기가 제 마음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는요? 단정하기 이릅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저는 그 단호함이 낙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른다는 말보다 무서운 건 아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이면 언젠가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린이 가방에서 얇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검은 고무줄로 질끈 묶은 작은 수첩. 그녀가 평소에 쓰던 플래너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 상태 기록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썼어요.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볼펜 잉크가 반짝거렸습니다. 날짜, 시각, 행동, 발화, 수면. 군인훈련 일지보다 더 정교한 표. 320주방에서 물 올림 가습을 잊음. 1745 슬리퍼를 냉장고에 넣음. 2110약 복용 여부 확인 실패 거부. 장태수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 끄덕임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작아졌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이상이 제 눈에 걸렸습니다. 밤 시간대 기록의 숫자 7이 서린이 회사 미팅 노트에 쓰던 7과 똑같았습니다. 위쪽에 길게 걸고 마지막 획을 아랫방향으로 찢듯 내리꽂는 그 특유의 필체. 사소한 일치였지만 사소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선생님, 이 기록 어머니가 보신 적 있나요? 정식 심리평가 전에는 보호자 기록이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으로 판단하진 않겠죠? 판단은 복합적입니다. 다만 일지의 일관성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일관성. 저는 속으로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일관성은 때로 훌륭한 거짓말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섰을 때 서린이 제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 저도 겁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걸 누가 알면 다 저를 탓하겠죠. 누가 당신을 탓해? 사람은 약한 사람 편을 들잖아요. 어머니는 약해 보이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은 약한 사람 편을 든다라면 왜 당신은 어머니를 밀어붙이는가?
그 질문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늘 그랬듯 참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오후 현장으로 복귀했다가 퇴근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는 여전히 반짝였고 신발은 일정한 각도로 가지런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오래된 냉장 자석, 물 끓일 때 자리 비우지 않기라는 메모가 제 필체로 붙어 있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처음 돈 벌어들인 전기주전자 옆에 붙여드렸던 그 메모. 어머니는 그걸 아직도 쓰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로. 그거 태우진 않았죠? 사람을 뭘로 보냐. 너한테 밥하던 손이야. 어머니는 발뒤꿈치를 톡톡 굴리며 냄비 뚜껑을 열어 보였습니다. 김이 올라왔고 그 속에서 기름방울이 반짝였습니다. 음식의 윤기는 손의 습관에서 나옵니다. 멀쩡한 손, 멀쩡한 냄새, 멀쩡한 기억. 저는 그 멀쩡함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멀쩡함이 한 번에 무너질까봐. 설거지를 도우다가 싱크대 배수구 금속망에서 미세한 은빛 조각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전날 보았던 것보다 조금 더 큰 조각. 꺼내 닦자 얇은 은박에 인쇄된 활자가 보였습니다. 리페이 1테이블릿. 영어.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도했다가 멈췄습니다.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제가 믿고 싶은 세계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비닐봉투를 뒤지자 약국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감기약, 위장약, 그리고 작은 종이 포켓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제 심장에 난 구멍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거실 소파에서 무릎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작고 그녀의 손끝은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수첩. 오늘은 여기에 뭐라고 써? 그냥 느낀 거요. 어머니가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셨다든지. 얼마나? 2시간 반. 정확하네. 정확해야 비난도 덜 받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누르는 소리가 부엌 시계 소리와 겹쳤습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두 사람 나와 서린을 오래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서로 어떤 약속을 했더라. 힘든 일이 오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랬던가. 아니면 힘든 일을 견디는 법을 서로 가르쳐달라고 했던가. 기억은 늘 사랑 쪽으로 기울지만 현실은 늘 힘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며칠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정 방문 상담이 왔습니다. 상담사는 웃는 얼굴로 온도를 낮췄습니다. 어머님, 요즘 잠은 어떠세요? 잘 자요. 밤에 화장실 한 번. 낮에 길을 잃으셨다는 신고가 있었던데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내가 어딜 잃어? 저는 말없이 서재 서랍을 열어 새로 만든 열쇠 묶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 키링은 제가 쓰던 것과 달랐습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서린이가 내가 편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내가? 저는 곧바로 서린에게 전화했습니다. 열쇠 바꿨어? 응, 엄마가 자꾸 문을 열어두셔서. 내가 시켰다고 했어. 정민 씨. 이런 건 다 같이 결정한 걸로 해야 갈등이 없어요. 그녀의 대답은 마치 윤리교과서에서 막 뜯어낸 문장처럼 매끈했습니다. 저는 그 매끈함이 무섭다고 속으로 말했다. 큰 소리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갈등을 피하려면 늘 제가 작은 쪽을 삼켜야 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갈 즈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약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제가요. 서린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약 리스트와 복용 시한대를 문서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이미 만들어뒀어요. 서린은 메일로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빠르기가 대견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언제나 이깁니다. 사실이든 거짓이든. 저녁, 저는 혼자 약국에 들렀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상으로 찾아갔죠.
지난주 이 시간대에 여기서 수면보도제를 샀던 기록이 있을까요? 약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보호자입니다. 치매 의심이 있어서요. 그 단어를 꺼내는 제 입이 싫었습니다. 약사는 잠깐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여성분이 오셔서 OTC 일반 의약품 중에 수면 보조 가능 성분을 여쭙고 저는 권하진 않았어요. 불면은 원인 파악이 우선이라서요. 그분, 뭘 사갔나요? 비타민하고 허브 성분 캡슐. 대신 도움이 안 되면 병원 가시라고 했죠. 영수증과 제기 사이에 미세한 잡음이 생겼습니다. 샀다와 사지 않았다 사이의 잔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에 놓인 무료 리플릿을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수면 위생 수칙 10가지. 그 10계명 안에 제 의심을 끼워 넣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골목을 비틀며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집 앞 가로등 아래 서서 오랫동안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커튼 사이로 어머니 그림자가 지나가고 부엌 불빛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멀쩡한 그림자, 멀쩡한 불빛. 그런데 왜 내 마음은 계속 꺼져만 가는지. 집 문을 열자 부엌에서 허브차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향인데 오늘은 낯설었습니다. 정민 씨, 따뜻한 차 마셔요. 서린이 찻잔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리잔 표면에 얇은 김이 올랐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제 손끝이 멈췄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묻은 아주 얇은 얼룩. 물이 마르고 남은 테두리 같기도 했고 스포이드가 떨어뜨린 한 방울 같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야? 뭐가? 가장자리. 아, 내가 허브 액상 농축을 조금 탔어. 진정된다길래. 그녀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설탕처럼 녹아 찬물에 섞여들었습니다. 저는 잔을 내려놨습니다. 나, 그냥 물 마실게. 그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숟가락이 유리벽을 스치는 소리.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서린의 등이 보였습니다. 등은 고든데 어깨는 조금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작은 앰플 같은 것을 잔 위에서 기울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 순간 제 발뒤꿈치가 마룻바닥 틈을 스쳤습니다. 서린이 몸을 돌렸습니다. 왜 깼어? 목이 말라서. 그래? 내가 타줄게. 그녀는 방금 들이부은 잔을 자연스럽게 싱크대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잔을 보기 좋게 비켜 서는 척하며 반대편에 놓인 잔을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탈게. 우리는 서로 다른 잔을 들고 마주 섰습니다. 시간은 벌써 새벽 3시를 넘었고 창 밖은 어중간한 어둠이었습니다. 입술에 닿은 물의 온도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빨리 뛰었습니다. 침실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의 진동은 어떤 낮의 전화보다도 선명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가정 방문 재상담이라는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복지센터. 누군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도 또 기록을 만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록은 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집 부엌 상부장 맨 안쪽 믹서기 박스에 오래된 액션캠을 하나 숨겼습니다. 현장 안전 교육 촬영 때 쓰던 오래된 장비였습니다. 움직임 감지 기능, 저조도 보정. 엉성하지만 거짓이 지나가면 남길 수 있을 만큼의 눈. 점심시간 서린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오후엔 어머니 혼자 계시지 않게 부탁해요. 더 위험해지면 우리 같이 책임 못 져요. 그 말, 같이 책임이라는 말이 심장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책임은 늘 누군가의 등에만 얹히는 물건이었습니다. 대개 어머니의 등, 혹은 제 등, 그리고 요즘은 기록의 등. 밤, 저는 모니터에 연결된 액션캠 화면을 혼자 바라봤습니다. 부엌 테이블 위
투명한 잔 2개와 작은 갈색 병 하나. 사람의 손은 화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프레임에서 병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7cm쯤. 그리고 잔 하나의 표면에 미세한 반짝임 앰비언트 빛이 아닌 액체의 점성에서 오는 반짝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 부엌은 고요했고 시계 초침만이 움직였습니다. 고요 속에서 거짓은 더 또렷해집니다. 소리가 없을수록 흔적은 더 크게 보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태수 선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기록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뵙고 싶습니다. 보호자분만 오셔도 됩니다. 저는 화면에서 잔을 보다가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때 부엌불이 켜졌습니다. 서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여다보고 잠깐 주저하더니 다시 갈색 병을 열었습니다. 제 목젖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또렷하게 이해했습니다. 병이 열리는 소리는 사랑이 닫히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것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문 앞까지 갔다가 멈췄습니다. 문고리 위에 제 손이 걸렸습니다.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밀어 닫았습니다. 문틈이 맞물리며 내는 얇은 마찰음 속에서 제 속마음이 들렸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질서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 말을 제대로 내 입으로 말하려면 내일 아침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지금 화면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밤의 끝에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컵을 바꾼다. 화면 속 잔이 서로의 자리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프레임이 넘어갈 때마다 제 마음 한 귀퉁이도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남겨질 지문 하나가 우리의 모든 기록을 뒤집을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화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윤말숙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골목 하나 틀리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집안 문패, 우편함, 가로등 위치까지 다 외우던 사람인데 길을 잃었다니요. 차 문을 열며 제 심장은 이미 주차선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신호등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혹시 어디서 발견하셨어요? 동네 편의점 앞이에요. 주민신고로 확인됐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비닐봉투를 쥐고 계셨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희뿌옇게 얼굴 위를 깔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길 나왔어요? 열쇠가 안 맞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열쇠. 서린이 바꿔놓았던 그 열쇠 말입니다. 누가 문을 잠갔는지 모르겠다. 내가 치매면 그럼 집도 모르냐? 그 목소리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 말을 증거처럼 삼키고 있었죠. 사람들은 다정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 드디어 왔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추워요. 차 타요. 뒤에서 서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정민 씨,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병원 가요. 지금 병원? 응. 응급이요. 보호자 동에 있으면 바로 관찰 가능해요. 그건 너무 급하잖아. 급해야죠. 이건 방치예요. 그녀는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는데 손끝은 불길하게 뜨거웠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어머니는 말없이 우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미쳤냐?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결국 서류 한 장의 동의로 이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하얗고 길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는 누군가의 신음이 들렸습니다. 응급관찰실입니다. 72시간 내 평가 후 보호자 협의로 결정됩니다. 간호사의 말은 기계음처럼 평이했지만 제 귀엔 72시간이 아니라 인생 전부처럼 들렸습니다. 서리는 병원 창가에 서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도 전화를 돌리셨대요. 새벽 2시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내 옷을 훔쳐갔다고 하셨어요.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어제 새벽 2시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제 새벽 2시 서린이 앰플을 떨어뜨리던 그 시간 그때 어머니는 자고 계셨어. 확실해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표정은 확실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더 이상한 사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날 그녀의 말이 바로 그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시적 선망 가능성 있습니다. 연령, 환경 스트레스, 약물 반응일 수도 있고요. 약물.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울렸습니다. 어제 본 앰플, 잔, 반짝임.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 권장합니다. 보호자 동의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서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을 때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민아, 그 한마디가 손을 멈추게 했습니다. 나 멀쩡하다. 나 내 이름, 내 생일, 내 군대 보낸 날 다 기억한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내가 뭐 입었는지도 기억해.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럼 왜 서류에 손을 대냐? 그 말은 저를 꿰뚫었습니다. 정민 씨, 서린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서류 쓰세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위험해져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펜촉이 종이에 닿기 직전 장태수 선생이 복도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기록상 선망 징후가 확인된 건 2차례뿐입니다. 반복 패턴이 없어요. 바로 입원은 부적절합니다. 선생님, 그럼 위험해지면요? 지금 이분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이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기계음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서린의 미소가 처음으로 깨졌습니다. 선생님, 환자분은 자신이 멀쩡하다고 주장해요. 그게 망상이에요. 모든 망상이 망상은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는 증거가 말해줄 겁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남편분, 보호자는 환자보다 더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한다. 그 말은 칼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책임지세요. 다음엔 사고 납니다. 사고 안 나요. 제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멀쩡해요. 그럼 그 멀쩡함이 증명되길 바라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엔 분노보다 차가운 계산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병원 앞 자판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제 마음도 식었습니다. 비닐컵에 찍힌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조금의 의심이 모든 걸 바꾼다. 그 문구가 마치 누군가의 계획서 제목처럼 보였습니다. 서린의 계획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빗속에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습관이었을까? 그날 밤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가족은 믿음 위에 세워진 가장 작은 사회입니다. 사회. 그 사회 안에서 나는 언제나 시민이 아니라 방관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린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불빛이 얼굴에 반만 비추고 있었죠.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책임이야. 이건 나중에 당신 탓이 될 거야. 그래도 오늘은 안 돼. 당신, 어머니한테 약한 척 그만해. 결국 그 여자한테 잡아먹힐 거야.
그녀의 말이 창문 유리를 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사실일까 두려웠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잡아먹히고 있는 건 아닐까? 단지 방향이 반대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 내가 스스로를 먹어치우는 중인 건 아닌지. 그날 밤의 마지막 장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병원복도 불빛이 꺼지고 어머니의 병실 문틈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 그 불빛은 마치 내 마음속 양심 같았습니다. 작고 흔들렸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